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오늘은 이학영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메인을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학영 위원님이 이제 명목상으로 출장을 가셨죠. 네. 자, 근데 오늘 지난주 일단은 우리 연휴가 진행이 될 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쪽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금요일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뭐 중국 시장도 좋지 않았고 뭐 그 외의 시장 보게 되면은 뭐 대만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뭐 장애인 중국이 안 좋으니까 항생도 같이 내렸겠지만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아시아권 시장에 대한 쪽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죠. 네, ETF 쪽에서도 오래간만에 또 이머징 마켓 쪽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 리스크온 쪽으로 좀 몰렸던 그런 자금들이 약간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뭐 유가도 한동안 계속 간다 뭐 그러더니 또 그 얘기 나오자마자 유가도 또 보란 듯이 멈춰 있고요. 네. 뭐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엔화의 움직임 이런 환율의 움직임은 뭐 주로 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또 과거 대비해서 또 많이 줄어든 양상입니다. 우리 환율만 그동안 변동하지 못했던 것을 반영하면서 오늘 뭐 크게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이 없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얇다. 그러니까 시장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매매 주체의 움직임만으로도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롯데쇼핑 뭐 이런 거 실적 안 좋았다라는 말 한마디 오늘 8%가 급락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의외로 견조하게 계속 버티면서 또 70만 원권을 등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한전도 느리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계 창고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일부 종목 몇 개를 제외하면은 아주 조금만 매도해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만큼 시장의 심리가 그만큼 좀 얇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 출발에는 그래도 코스닥이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도 유가증권 시장에 흘러내리니까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종목군들 내에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자금이 급증했던 것들, 특히 그 융통 자금이 이제 급등했던 것들, 이런 종목군들의 단기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보이는 그런 장의 흐름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일단 환율 시장이 문제죠.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는 지금 그렇게 큰 상태에 대한 쪽은 아닌데 환율에 대한 쪽이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마감할 때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밑에서 14원 정도 급등했었고 현재도 이제 8원 30전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이 또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다가 또 급격하게 또 올라가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 매도로 또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에 대한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비차익 중심에 대한 순매도가 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 연휴 동안 1170원을 넘어섰죠. 그래서 여기에서 1170원 넘어서면서 지금 오늘도 약세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원화 약세에 대한 쪽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또 이제 브렉시트 우려감이 있었다라면은 유럽 시장에 대한 쪽이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원화 약세 추세에 대한 쪽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당분간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 쪽에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쪽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관이라도 뭔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기관도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글쎄요, 뭐 기관 중에서 뭐 투신권은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뭐 반영이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기관들의 움직임도 최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군들에는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롯데쇼핑처럼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는 종목군에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는 구간에서 같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 종목의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 없는 시기라면 기관들이 그럼 사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기관들이 버리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낮춰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의 키플레이어는 당연히 기관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관들이 이 파는 와중에서도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종목군들이 어떤 유형의 종목군들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런데 이제 선물 기간 다 지나갔지만 여전히 화장품은 그래도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앞으로도 좋아질 개연성
그다음에 뭐 중국인들이 뭐 좀 찾아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들이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네.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일단 시클리컬한 업종에 대한 매도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화학주, 유화주, 그다음에 지금 철강주,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건설주, 뭐 계속해서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이제 이쪽 업종에 대한 쪽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성장형 섹터로 분류되고 있는 일단은 그 지금 보게 되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쪽에 대한 상승,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아침에 좀 강했다가 지금 일부 종목들이 탈락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쪽이 반등에 대한 시도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속성에 대한 쪽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한국전력에 대한 쪽은 뭐 신고가 경신에 대한 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계속해서 외국계 창구로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매수에 대한 쪽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배당 관련된 뭐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금리 인하와 국내 관련돼서 성장형 섹터와 배당주가 과거에도 같이 움직였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어쨌든 간에 좀 그 지지부진한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고, 거래소가 내려가니까 코스닥도 이제 같이 쓸려서 내려가는 형태인데, 코스닥도 사실은 이 코데지 컴바인을 빼면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네. 이 코데지 컴바인이 왜 네네. 주가 조작이 아닌지는 뭐 네네. 저는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니까 오늘 뭐 주가는 다시 재반등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별로, 그러니까 거래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늘 거래대금 1위 시노펙스, 2위 조화제약, 3위 캠시스, 4위 썬코어, 뭐 썬코어가 네네. 올라가고 있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의 그 민낯이거든요. 코스닥 네네. 시장의 민낯. 그래서 뭐 항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뭐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거래대금 1위부터 한 10위권 내에 거래대금 10위권 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단 한 종목도 없다? 이것은 그냥 네네.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 시장도 뭐 핫한 종목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 핫한 종목군들의 파급력이 과거 같지 않고 이 테마의 응집력도 과거보다 굉장히 약하고 개별 종목의 변동성도 좀 확대되는 모습이어서 약간은 좀 지뢰밭 같은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요.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은 조금 몸을 움츠리고 주변 여건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특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지표를 보지만 뭐 EMBI 스프레드라든지 아니면 뭐 그 CT 매크로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낮아진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CT 쪽에서 보고 있는 환율 변동성이거든요. 이거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널뛰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일단 좀 가라앉아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쉬는 기간 동안 이 트럼프가 공화당 네네.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되면서 외신 쪽에서는 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쏟아져 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방국들에 대한 국방비라든지 그들과의 정책 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인종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뭐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시장에 뭐 당장 영향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됐던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도 또 이제 하락에 대한 쪽을 지금 그 진행한 데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1.5%, 1.58% 추가 하락에 대한 쪽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지난번 하락할 때하고 똑같은 이슈에 대한 쪽으로 하락했었죠. 지난번 하락에 대한 쪽은 지금 보면은 그 회사 그 지금 자금에 대한 쪽에 대한 이제 연쇄 도산, 그러니까 기업의 자금 회수 기간에 대한 쪽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때도 이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쪽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서도 바로 가지 못하고 지난주 금요일 하락에 대한 쪽도 뭐냐면 이제 회사채 디폴트, 여전히 이제 기업들에 대한 연쇄 도산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주요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시장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급락, 중국 시장에 대한 하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까지 지금 시장에서 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쪽도 여전히 투자 심리에 대한 쪽이 오늘 오전에 위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죠. 네, 일단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종목별 흐름인데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시클리컬 업종들, 경기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모두 외국인 매도라는 것이죠. 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매도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최근에 굉장히 조금 좀 잔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업종 내에서 네네. 롱숏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는 일부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 이하의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량 매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서는 일부는 또 롱숏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업종 내에서 사는 종목만 사고 파는 종목은 또 굉장히 강하게 파는 모습. 그리고 유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SOE를 포함한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반드시 좀 짚어봐야 되는 그런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잘 가고 있는 뭐 여러 종목군들, 특히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꾸준하게 신고가 내고 있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때문에 또 일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편의점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추이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그 롯데쇼핑이 내려가니까 이쪽에 이제 반사적인 효과, 롯데쇼핑이 내려가니까 현대백화점도 내려가고 다른 백화점도 끌어내리면서 이제 편의점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 것 같고 지금 IT 시장도 보게 되면 대만 시장에 대한 쪽도 지금 하락에 대한 쪽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대만도 지금 반등 다음 반등에 대한 쪽을 하지 못하면서 하락한다는 얘기는 일단 IT에 대한 비중에 대한 쪽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쪽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에서도 SK하이닉스도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그 하락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들.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그 계속해서 뭐 기대가 뭐 G5 있었는데 여전히 또 이제 그런 부분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이슈. LG 디스플레이 G5 예. 제가 어저께 그 네네. 일렉트로마트라고 예. 요즘 아시죠? 네. 뭐 하나의 또 트렌드 형성되면서 예, 예. 이마트에서 막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 유통 업체를 제가 이제 갔는데 네. G5 지금 13만 원에 팔고 있거든요. 아, G5를 13만 원에. 네, 근데 왜 13만 원인지 가서 좀 물어봤더니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신한금융에 400만 네. 원짜리 예금을 가입하면 그러니까 정기 적금 같은 거 가입하면 네. 70만 원 선이자를 준다. 그걸로 저거를 깔아. 아. 근데 그게 이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게 제가 보기에 400만 원에 70만 원이면 해야겠네, 당장. 그러니까 아니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네. 문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예. 적금되면 만기 때는 이제 하나도 안 주고 400만 원 원금만 400만 돌려준다라는 원금만. 거고요. 예. 그러니까 70만 원 그 선이자 까는 거 중에 제가 뭐 직접 알아본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절반 이상 LG전자가 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나머지 절반 정도 이하를 네. 뭐 신한금융에서 조금 돈을 내서 뭐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나머지는 네네. 유통점에서 또 돈을 내고 뭐 이런 형태로 아마 지원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 G5에 거는 기대도 저는 원래부터 뭐 높지 않았습니다만 네네. 뭐 시장이 가졌던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IT 종목군들의 붕괴와 함께 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같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뭘 골라 잡아야 되느냐? 단연코 말씀드립니다만 똑같이 무너지고 있으면 애플과 구글을 잡아야죠. 네네. 저는 LG전자는 잡을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LG전자의 G 시리즈를 포함한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마케팅 팀은 제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가장 저급한 마케팅 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LG전자의 핸드폰 부분, 가전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핸드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은 여전히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오해를 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5년째 LG 제품만 쓰고 있고 지금도 네. LG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LG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애플 컴퓨터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90불대, 최근에 이제 한 1년간을 바닥을 형성했던 이 가격인데 여기가 이탈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팀쿡이 이번에 나와서 뭐 팀쿡을 뭐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팀쿡이 아이폰 7에서 놀라울 만한 기능을 넣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이 뭐가 될지, 뭐 이어폰 단자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무선 충전되고 이런 것들은 놀라운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떠한 자신감이 있어서 팀쿡이 아이폰 7에 놀라운 기능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쨌든 귀추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성장형 섹터 그리고 배당주 올라가고 있고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쪽들에 대한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반등에 대한 쪽이 좀 진행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장 지금 베스트 전문가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돌직구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유에 대한 쪽인데, 중국 이제 회사채 디폴트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디폴트 공포를 덮친 중국 회사채, 오늘도 지금 추가적인데 벌써 22곳이 중부도가 나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뭐 22곳, 뭐 중국의 뭐 회사가 한두 개도 아닌데 22개 디폴트 난 것 같고, 지금 뭘 그러냐. 근데 30%가 이제 국유기업에서, 지금 국유기업에서 디폴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정부 당국에서 구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쪽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22건의 디폴트가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의 총 기업수,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3,900개인 거를 감안해 본다라면 많지는 않는데 작년에 발생한 디폴트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폴트를 낸 기업의 30%가량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방치해서 결국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내비둘 놈만, 살릴 놈만 살리겠다라는 거, 종업원수가 많지 않은 국유기업은 구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디폴트 우려에 대한 쪽이 당분간은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을 갖다 또 지배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네. 다른 곳에서 방송을 항상 얘기 드리고 있는데, 중국은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그렇지만 개별 기업 리스크는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별 기업 리스크를 마치 시스템 리스크까지 확대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오버지만, 개별 기업 리스크 자체는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각 개별 기업의 뭐 재무 상황이라든지 뭐 현재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네. 살펴보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동일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개별 기업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장 전체의 리스크 혹은 국가 전체의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공급 과잉 업종의 개별 기업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중국 내에서도 뭐 철강 업종이라든지 석탄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예 대놓고 올해 얼마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중국 정부 쪽에서 도움을 전혀 주지 않을 것이고, 또 중국 정부 쪽에서 쥐고 있는 국영은행 쪽에서도 이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된 뉴스는 계속 들릴 거고, 이와 관련된 소식 때문에 중국 증시에 일부 흔들림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중국인들이 이제 선물에도 맛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선물 중에서도 상품 선물 쪽에도 맛을 들였단 네네.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상당수 많은 돈이 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약해진 중국 시장 분위기를 또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뉴스를 살펴볼 때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기관들이 로스컷을 나섰는데 주가는 반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채권 건설주 회사채 시장도 역시 같은 현상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제 오늘은 지금 건설주들이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건설주도 이제 강하게 반등한 이제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지금 GS 대림, 대우건설 주가는 오르는데 채권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채권 금리가 이제 GS건설 신용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런 쪽에 대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이것이 이제 맞는 일이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에 대한 가격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형태에 대한 쪽을 놓고 본다라면 이 건설주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그리고 또 이란 수주 모멘텀에 대한 쪽이 이제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소멸됐다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과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주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특히 뭐 지난달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가계부분 주택담보대출이 또 3조 원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죠. 작년에 이제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2017년, 18년에는 건설업계가 2008년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지금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신평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지금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도 지금 그때보다 더 큰 영향에 대한 쪽을 줄 수 있다. 공급 과잉으로 분양 시점 대비 입주 시점의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입주할 포기를 할 가능성,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나타나면서 지금 건설사들에 대한 황금성,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설주 지금 뭐 해외 모멘텀에 대한 쪽도 이제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MOU로만 이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연결이 되는 걸 또 이제 봐야 될 거고, 국내 건설에 대한 쪽 같은 경우도 건자재는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일단은 이 분양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속기 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MB 정부 때 경험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네. MOU만으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기 이전에 많은 기업들이 이미 수주해 놓은 것을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어느 정도 확정 지은 부분이 아니냐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40조 수주해봐야 우리 기업들이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이익을 얻겠느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거기 가서 공사 수주하고 다음에 또 넓혀가고 이러면 뭐 물론 좋은 것이니까 분명히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에 관련돼서 이게 실적을 좋게 만들어주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설에 가깝죠. 그랬으면 2010년도 한창 그 중동의 건설 붐이 불었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수주해온 것도 전부 대박이 났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워낙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란을 두고도 지금 유럽, 중국, 우리나라, 일본 거기다 인도까지 이제 붙어서 서로 싸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란과 협력 관계를 잘해왔으니까 제일 먼저 우선권을 주고 이익도 많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제일 싸게 부르는 사람에게 일감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좋아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전혀 뜬금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우디, 이란, 뭐 그다음에 걸프 지역 전부 다 합쳐갖고 뭐 이 인프라 시장, 건설 시장 다 합쳐봐야 1조 달러 안 되잖아요. 네. 할랄 시장만 1조 달러거든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들의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고 재정 분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재정 일치를 시키고 있는 네. 나라가 더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할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럽의 인구 증가를 앞으로 이슬람이 주도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050년 정도가 되면 오늘 포스리의 보고서를 보면 2050년 정도에는 기독교 인구를 이슬람이 넘어선다. 그런데 그 성장이 아시아에서도 일부 나타나지만 주요 성장은 모두 유럽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유럽에 들어가 있는 이 이슬람 이민자들이 네. 유럽 인구들은 지금 뭐 한 가정에 2명 낳기도 버겁지만 이슬람 인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3명, 4명, 뭐 5명까지 낳는 이런 사람들이고 인구의 구조도 워낙 젊기 때문에 실제로 2050년까지 유럽의 인구 성장은 이슬람이 주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럽 시장에서 이슬람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들이 먹는 음식은 뭐 할랄 식품 이런 거밖에 먹지 않으니까 지금 글로벌 식품 대기업들은 전부 그거 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뭐 중동하면 뭐 투자, 건설 뭐 이런 거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원론으로 되돌아가서 건설주에 대한 시각은 전 채권 시장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구조조정 이슈에 대한 쪽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느냐, 은행주가 일부 이제 그 저평가된 걸 따라잡지 않겠느냐라는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뭐 PBR 기준으로 뭐 하나금융 지주에 대한 쪽이 0.33배, 32배 막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조선사에 이제 빌려준 돈들 이게 정상여신으로 이제 분류되는 쪽을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칩니다. 다만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턴어라운드가 되니까. 근데 지금 2년 연속으로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기간이 2년 연속. 그러니까 지금 하나은행이 역시 하나금융지주가 역시 그 지금 보게 되면 주채권 은행이죠.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삼성중공업은 산업은행입니다. 근데 이 대우조선해양 이 자산 건전성 채권도 역시 정상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삼성중공업 그또 역시 정상. 현대사모중공업 같은 경우도 정상으로 좀 분류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지금 뭐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겠죠.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가 주채권은행, 하나금융지주가 주로 이제 조선사의 주채권은행으로 좀 많이 나섰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겠고, 뭐 STX, 조선해양, 한진중공업도 역시 지금 보게 되면은 산업은행이 역시 그 수출에 대한 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선주에 대한 쪽이 다시 그 분류를 하게 됐을 때, 그 조정에 대한 쪽이 나타나서 이제 그 대손 충당금에 대한 쪽을 쌓아야 되게 되면 부실 조선사 여신을 제대로 분류하면 10조 원 이상에 대한 충당금 폭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보게 되면은 경제부총리가 얘기했었죠. 5조 갖고 택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조선 업종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대손 충당금이 10조 이상에 대한 쪽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자금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지금
제1금융권이 정상으로 분류해둔 여신만 41조 원. 그죠? 구조조정 강도가 높아질수록 요주의나 고정으로 재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은행주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또 이제. 그렇죠. 예, 예. 네, 뭐, 여러 군데 쌓여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저축은행을 포함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선사들의 문제가 만약에 터지게 되면 뭐 금융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낮은 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주변에 협력업체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지금 저금리라고 해서 그런 협력업체들에게 누가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나요? 당연히 뭐 은행권에서는 안 빌려주고요. 그렇다면 그 밑에 제2금융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또 부실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은행 쪽에서 충당금 쌓아두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 쪽에서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계속 금리를 좀 낮게 유지하고 싶은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채권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회사채 수익률 자체가 계속 급등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압박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전체적인 또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어서 뭐 지뢰밭 같은 거 분명히 사실이죠. 다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도록 정부 쪽에서나 채권단 은행 쪽에서 잘 조절해 주기만을 바랄 뿐인데 그게 또 쉽지 않은 일이니까 쌓여있는 그 환경들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지금 올라오다가 이제 그 연휴 때 처가댁 갔다 올라오면서 살짝 차를 쿵 하고 박았어요. 근데 그게 그 박은 게 세게 박은 게 아니고 이제 멈춰 있는 상태에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냥 스르르 이제 눈이 감겼는지 그냥 드라이버에 놓고서 그냥 발을 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살짝 가다 쿵 박았는데 앞에 차는 이제 물론 멀쩡했습니다만은 보게 되면 어쨌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됐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GM이 1년 내에 자율주행 전기 택시를 선보이겠다. 버스가 먼저가 될 줄 알았는데 일단 택시가 나온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버스 같은 경우는 운행 노선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자율주행에 좀 더 적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와 자율주행 전기 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게 좀 2018년 정도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바로 내년에 좀 자율주행에 대한 쪽에 대한 시범 운행에 대한 쪽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놀라운 거는 이 볼트로 또 전기차를 또 하네요. 볼트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 나온 거는 320km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쪽을 갖고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는 또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고 또 이제 하나 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카카오 대리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가 그랬는데 드디어 이번 달에 카카오 대리가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2분기에 카카오 대리가 정식 출시가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카카오 드라이버라고 해갖고 이제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카카오 드라이버, 뭐 파트너십, 뭐 업무 협약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정식적으로 앱을 지금 서비스 그 사용자 앱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한 보상이 없는 의견 청취 및 형태의 이벤트,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벤트에도 사흘 만에 700건 이상의 사연이 접속이 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이번에 카카오 드라이버, 그러니까 카카오 내비를 깔아서 갔거든요. 카카오 내비를 깔아서 가기는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카카오가 그 SK 티맵하고 연동이 됐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자꾸 이게 위치를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GPS하고 뭐 통신사 뭐를 같이 했던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SK 티맵 서비스에 대한 쪽이 종료가 되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카카오 내비가 어쨌든 예전보다는 위치 추적에 대한 쪽이 잘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티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티맵을 또 깔았죠. 냅다 티맵을 깔았는데 티맵이라고 뭐 카카오 내비나 그렇게 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카카오 내비가 어쨌든 간에 이 경쟁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카카오 그 택시를 불러보셨나요? 불러봤죠. 예,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위치를 딱. 네. 그죠? 근데 이제 이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해 줄 수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못 해주게 되면 택시분이 이제 못 찾아오게 되면 좀 짜증나거든요. 네, 아마 그게 뭐 저도 이쪽의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네. 그런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GPS를 3개를 잡아서 네네. 3점으로 추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주로 1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적 오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뭐 티맵도 당연히 그래서 추적 오차가 있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카카오 내비도 옛날에 김기사 때도 그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뭐 추적 오차들은. 근데 좀 이렇게 저속일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다가 네. 고속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네. 터널을 지나서 나갔을 때 갑자기 못 찾아서 네. 헤매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터널 나갔는데 바로 이거 있으면 짜증 지대로거든. 이거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세밀하게 짜서 개선은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서비스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오토 서비스가 좀 더 안착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다만 이 진입을 계속 막으려고 하는 기존 사업자들이나 네. 아니면 기존의 제도권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넘길 거냐가 제가 보기엔 좀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 드라이버는 저는 이게 나오면 꼭 써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처음 가는 곳에서 이제 그 술을 먹어서 이제 불러야 되는데 대리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대리 위치 설명하기가 어렵죠. 네. 내가 여기 처음 왔는데 위치를 어떻게 알아? 그 제일 큰 건물 부르고 막 서로 막 딴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되게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전 주로 지도를 예. 아예 찍어서 보는. 지도를 네. 찍으셔서 네.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술 먹어서 그럴 여력도 없어갖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보면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되면 사실은 뭐 술 먹으면 기억도 안 나요. 대리번호도 뭐 쭉쭉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드라이버가 아직 앞으로 카카오 주가에 지금 그 향방을 좀 가르지 않겠느냐. 카카오 드라이버가 얼마나 안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도에 대한 가치, 김기사를 인수를 잘했느냐. 이 부분까지도 결정이 될 거고, 만약에 카카오 드라이버가 잘 되면은 이 김기사 인수에 대한 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증명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 그 오토 서비스의 핵심이 바로 이 지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네.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지금 보면은 티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올레나비 같은 경우는 팅크웨어하고 같이 하잖아요. LG U+도 유플라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팅크웨어랑 이제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아마 팅크웨어로도 아마 지금 보게 되면은 카카오에도 아마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게시판에서 네. 득달같이 네. 이성훈 교수님 술 드시지 말라고. 저요? 네. 술은 전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원래. 근데 조금 2잔 남들 한 3분의 1병 먹어도 마치 한 3병 먹은 효과, 이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네. 그거는 저는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워낙 술을 못 먹어서. 자, 그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이슈를 보게 되면은, 아이폰에 펜아웃을 첫 적용을 하겠다. 아이폰이 뭐 어쨌든 새로운 얘기, 요거를 할까요? 아니면은 퀀텀 닷을 할까? 퀀텀 닷을 잠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퀀텀 닷을 한번 볼 텐데, 삼성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위에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얘기가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퀀텀 닷을 자꾸 밀려고 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OLED TV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삼성은 이 대면적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퀀텀 닷에 대한 쪽에 대한 이제 퀀텀 닷 신소재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퀀텀 닷의 얘기가 나오는데, 퀀텀 닷 공동연 진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TV 신소재로 알려진 퀀텀 닷, 이 퀀텀 닷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LCD에다가 뒤에다가 그 백시트 붙인 게 퀀텀 닷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퀀텀 닷이 미래, 이게 이름이 너무 좋아. 양자점. 왠지 신기술 같잖아요. 그렇죠. 미- 그래서 예. 요즘은 그 왜 티타늄 닷이라고 예, 예. 해서 옷에도 네네. 그거 달면 뭐 시원해진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뭐 피부에 당장 닿을 수 있는 뭐 옷부터 시작해서 뭐 네. TV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4K 뭐 AK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전부 다 더 세밀하게 쪼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FHD가 1920에서 1080으로 쪼갠 거라면 4K는 그거보다 4배로 더 쪼갠 거고, 네. 그러니까 AK로 가면 그거보다도 더, 그러니까 16배로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더 잘게 쪼개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의 핵심이고, 그런 기술을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조 쪽에서 보면 삼성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는 여러 군데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네. 핵심은 뭐냐면 TV에 적용되는 퀀텀 닷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퀀텀 닷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다른 뭐 복합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점에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기술을 누군가 특허를 내서 정말 독점을 하게 되면 향후 미래 기술 쪽에서는 굉장히 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신기한 거는 뭐냐면, 단백질에다가 퀀텀 닷을 붙이면 몸속의 안세포를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이 관련주가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찾아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켓 11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